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TSMC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국뽕이 심합니다. 국뽕. 뭐냐면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예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죠. 자, 마치 무슨 북경 반점 같은, 맞죠? 그 지역명을 단 어떤 그 간판 같았고, 그러니까 대만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냥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국가대표 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TSMC랑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워낙 여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TSMC와 삼성전자가 불이 아주 뜨겁게 붙어서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 우리가 기억 장치에 관련된 것들은 대표적으로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죠. 근데 D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강 구도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사실 3강이라 부르기도 점유율면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1강 2중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강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좀 삐집니다. 마이크론이 요즘에 도발도 막 걸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 쪽도 합종 연행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 2위부터 6위까지의 그 합종 연행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혼자 마치 막 손오공의 근두운처럼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율면서 압살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이 더 큰 시장으로 나가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를 격파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TSMC라는 거대한 산이 있는 거예요. 야, 얘네가 언제 이렇게 컸지? 근데 전혀 이 성격 자체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설명을 들었다시피 IDM이에요. 자, 이것도 영어로 해보죠.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입니다.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최종 포장까지 이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대만의 TSMC,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만 하는,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한다고 해서 위탁 생산 업체라고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활약을 아주 두드러지게 했던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IDM 기업이 공장을 정말 크게 지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마구 똑같은 거를 찍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으로 가니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고객사의 요구가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많이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종류를 많이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공장 라인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해주는 팹리스 회사, 그리고 TSMC처럼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팹리스 업체의 설계도를 조금 더 가공을 잘해주는 칩리스 업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패키징하고 그 검사를 해주는 오사트 업체, 이렇게 분업화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TSMC라는 존재는 위탁 생산 업체의 대표 업체로 떠올랐죠. 그리고 대만에서 TSMC가 뜨다 보니까 이제 릴레이로 따지면 자기 계주 선수들을 계속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팹리스 업체, 오사트 업체, 칩리스 업체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보면은 다 대만계 회사예요. 대만 회사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를 굳건히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빅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뭐죠? 빅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건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모바일 그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AP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의 CPU보다 우리가 모바일 폰을 더욱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모바일 폰,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이나 Z 폴드가 출시가 될 때마다 항상 그 시점에 언론의 기사를 엄청 타죠. 어떤 성능의 칩이 들어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때는 모바일 폰이 없고 막 피처폰 들고 다닐 때는 PC가 중심이 되었어요, 언론의 기사가. 근데 그 무대가 모바일로 옮겨왔고, 거기서는 인텔과 AMD의 경쟁이 아니라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이 된 거죠. 그래서 애플폰에 장착된 TSMC의 칩의 성능은 이번에 어느 정도더라, 공정을 몇 나노를 썼더더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갤럭시 S 시리즈라던가 Z 플립, Z 폴드를 내놨는데 거기에 탑재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이 뭐 몇 나노 공정을 썼느니,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췄느니, 그러니까 전장이 CPU에서 AP로 옮겨왔을 뿐이지 그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기술 경쟁은 지금 굉장히 계속 뜨겁게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보자면
글로벌 4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조 업체가 있습니다. 대만의 미디어텍, 미국의 퀄컴, 그리고 애플, 그 다음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격을 딱 따져보세요. 대만의 미디어텍과 미국의 퀄컴은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공장이 없습니다. 설계만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텍과 미국 퀄컴도 4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까 AP 제조회사인데 그럼 얘네는 AP를 어디서 생산을 해다가 받아오는 걸까요? 바로 삼성 아니면 TSMC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글로벌 4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조사들이 전부 다 4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칩을 장착하기로 했어요. 이 4나노미터는 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작죠. 근데 TSMC랑 삼성전자를 이용할 텐데 1위인 미디어텍과 3위인 애플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용해서 칩을 받아오고요. 2위 퀄컴과 4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폰이 경쟁하는 구도가 어떻게 보니까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애플의 아이폰이 대만의 TSMC를 손을 잡았거든요. TSMC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파운드리 사업부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 차세대 스마트폰,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장착된 칩, TSMC와 삼성전자의 나노 경쟁이 거기 그 전장에서 펼쳐지는 거죠. 지금 글로벌 4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제조사들이 4나노미터 공정을 적용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애플의 아이폰이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던 누가 먼저 3나노를 적용시키냐, 3나노 공정을 적용시키느냐, 모바일 폰에서 일어나는 이 칩의 미세한 그 굵기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나노 공정 이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세계에서 유이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4대 제조사들이 제조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에는 TSMC랑 삼성전자 둘이 만든다는 거예요. 7나노 밑이 둘밖에 없으니까 4나노를 적용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스마트폰에 3나노, 2나노가 적용되는 것도 결국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탄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언제 이렇게 TSMC라는 그 기업이 컸고 왜 이 파운드리 업체, 생산만 해주는 업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류 OEM, ODM이나 식품 OEM, ODM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잘 보면 제조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화장품도 제조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옷 같은 경우도 제조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오더 떨어진 대로 생산만 해주는 그냥 공장만 갖고 있는 정말 순수 공장들 있죠. 그걸 OEM 업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OEM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떠냐면 OEM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가? 여러분이 떠올려 보세요. 이런 단어를 약간 엮일 수가 있어. 하청. 그러니까 하청이랑 단어가 이 딱 들렸을 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긴 해요. 무슨 뉘앙스냐면 뭔가 나보다 못한, 그쵸?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오더를 내린다. 약간 하인 다루듯한 그런 느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OEM 업체들을 대하는 태도들도 항상 갑의 입장에서 그랬었고, 왜냐면 OEM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 있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선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업체가 뭐 ODM이나 OBM의 능력을 기르거나 아니면 슈퍼을로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서 거기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런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파운드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생산을 그냥 위탁해서 생산하는 업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청업체잖아요. 하청업체. 근데 왜 그런 하청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꼽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연도가 막 엄청나게 오래 5, 60년을 해가지고 그걸 일군 게 아니라 20년 사이에 일군 결과거든요. 얼마나 이 반도체 쪽의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발빠르게 그 사회들이 변하길래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20년 만에 하청업체에 불과한 느낌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됐을까? TSMC의 창업자분 이름이 모리스 창이세요. 1931년생이니까 지금 굉장히 연세가 되셨죠. 이분의 스펙은 정말 화려한 스펙이에요. 1949년에 하버드를 들어가셨는데 하버드를 들어간 사람이 하버드를 때려쳐요.
왜냐? MIT를 편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사 석사를 하시고 바로 여기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지금 언론의 중심을 받진 않아요. 왜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중심은 아날로그 반도체예요. 아날로그 반도체. 요즘에 그 지금 트렌드인 디지털 반도체가 아니고 예전에 트랜지스터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반도체 업계의 아버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시작하고 트랜지스터라는 것에서부터 간단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라디오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이 성능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기까지 발전하는 어떤 시초가 되었거든요. 거기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을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뭐를 배웠냐? 결정적인 게 나오죠. 25년을 일했다는 경력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아까 트랜지스터가 주력이라고 했는데 트랜지스터를 위탁 생산했던 경험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 중국에 있는 그 뭐 상해 뭐 후광통이나 성광통 통해서 투자하실 때 앞에 다 중국자가 붙어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중국 무슨 인수보험. 그게 왜냐면 국가가 지분을 다 소유하고 있는 국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만의 TSMC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그냥 뭐 대만의 국뽕이 들어가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만 정부가 49%의 지분을 처음에 출자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밀어준 거죠. TSMC가 이 아이디어를, 파운드리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다 이건 너무 생소하고 굉장히 모험적인 것 같아서 다 반려를 했거든요. 투자 반려를 했는데 필립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대만의 이 당시에 반도체 설계 기술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일본이 반도체 업계를 주름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할 기술이 없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창이 딱 아이디어를 낸 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트랜지스터를 위탁 생산했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설계 기술이 없다면 만약에 반도체를 설계만 해주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잡아서 그 회사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우리의 능력은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생산만 하자. 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만 정부가 밀어줬고 그 다음 필립스라는 회사가 그 비전을 보고 참여를 한 거고 그래서 1987년에 TSMC가 탄생된 겁니다. 자, 분업화가 됐을 때의 문제는 분업화가 이루어진 그 분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들이 딴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분업화가 철저히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칩리스 업체가 있고 팹리스 업체가 있고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오사트 업체가 있는데 이 거대한 4개의 덩어리 업체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1, 2단계를 하고 3, 4단계로 넘겨줘야 3, 4단계 하는 있는 애들이 할 일이 생기는데 얘네가 3, 4단계를 다 해버려요. 예를 들어 팹리스 업체가 공장이 없는데 몰래 공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여기 생산을 하고 포장까지 다 해버렸어. 그러면 뒤에 오사트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얘는 일을 잃어버리는 거죠. TSMC가 맨날 임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그겁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파운드리 업체의 숙명이자 가장 지켜야 할 일이에요. 태생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대만의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로 파운드리라는 어떤 그 유니크함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태생은 뭐였죠? IDM이라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파운드리 사업은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파운드리 사업부조차도 삼성전자 안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IDM 기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공장이 없습니다. 나는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근데 내가 설계도를 그려서 똑같이 만약에 내 설계도에 대한 대가가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종합반도체 기업인 IDM 기업에다가 맡기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팹리스 업체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고 싶어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IDM으로 출발했고 설계하는 능력부터 마지막에 패키징 검사하는 능력까지 다 갖춘 업체니까 선의에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뢰 잃어버리고 한 번 계약하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어지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이 만약 없다면 왜 항상 언론 기사에 어떤 유명 전자회사에서 뭐 사람을 빼가가지고 경쟁회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뭐 10년 동안 축적한 기술이 다 넘어갔대더라 해가지고 무슨 뭐 산업 스파이다 무슨 특허 출원 경쟁이다
그 싸움을 개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선의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연히 순수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고 싶은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 대만의 TSMC는 그거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 정신을 매일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수십 년 동안 1987년부터 계속 그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업계에 다 그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뒤집을 카드가 정말 뛰어난 게 없지 않는 한 단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또 있습니다. ASML이라는 회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아까 7나노 공정 이하는 두 명 TSMC랑 삼성전자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TSMC와 삼성전자만 할 수 있다에 괄호치고 마치 대본의 지문식으로 꼭 넣어야 돼요. ASML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자, 스마트폰, 여기 똑같은 스마트폰 면적 안에 누가 더 많은 선을 그리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은 선을 그리느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파장이 긴 펜으로 그린다고 치면 얇게 못 그리겠죠. 멀리서 펜을 주게 그리니까. 근데 EUV 장비는 극자외선이라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펜을 잡고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펜을 잡고 그리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멀리서 펜을 잡고 어설프게 그리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짧은 펜을 잡고 그리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럼 5나노, 4나노, 3나노로 가려면 EUV 장비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ML은 EUV 장비를 납품하는 을의 입장인데 슈퍼 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은 뭐냐면 이 ASML의 베닝크 회장이 16일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얼마 되지가 않았죠. 이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긴 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임원진을 만났다고 하는데 2024년까지 동탄 이 신도시 내에 16,000제곱미터 부지에 기존 본사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심자외선 DUV, EUV 전에 쓰던 겁니다. DUV, 그 다음 EUV, 그리고 트레이닝 센터, 제제조 센터. 제제조 센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컴퓨터를 벌였는데 컴퓨터를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요. 하드를 분해하고 램을 분해하고 CPU를 분해하고 다 분해해서 거기서 쓸만한 것들을 다시 재조립하는 게 재제조 센터예요. 그 재제조 센터를 우리나라에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체험 센터. 이거를 다 갖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 곳은 대만과 한국만 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라는 거는 ASML의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EUV 장비를 다루는지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좋은데 어떤 부분이 좀 또 열세냐면 오늘은 TSMC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EUV 생산량의 70%를 TSMC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EUV 생산량 70% TSMC가 선점한 걸 합쳐서 장비 보유 대수로 따지면 TSMC는 지금 80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35대예요. 지금 네덜란드의 이 ASML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의 대수가 40대 정도, 그리고 지금 조금씩 늘려서 45대, 50대 정도, 요 정도로 늘릴 수 있어요. 근데 40대에서 50대, 그럼 평균으로 45대라고 쳤을 때 생산량의 70%를 TSMC가 가져가 버리고 30%를 삼성전자,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을 이제 한 대 정도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가져가요. 근데 그럼 이 70%라는 비율이 네덜란드의 ASML이 1년에 40대에서 50대를 만드는데 그럼 이 70%라는 TSMC의 비율을 갑자기 삼성전자랑 바꿔준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아까 이 52.9대 17.3을 굉장히 많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까 3나노 경쟁에 먼저 못 들어가더라도. 그쵸?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ASML 입장에서 왜 대만의 TSMC 생산량 70%를 주던 거를, 그리고 지금 EUV 장비를 80대 갖고 있는 거를 삼성전자에 갑자기 70% 비중을 몰아줄 리가 있나요? 그게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면 TSMC가 지금 이 엔비디아의 지금 시가총액을 역전당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에 가상화폐다 무슨 그래픽카드 게임 부분에서 뜨겁기 때문에 올랐는데 메타버스랑도 관련되어 있어서 뜨거운 이슈들이 다 붙어서 올랐는데 TSMC가 시가총액이 뒤졌다고 해서 그게 성장이 떨어지면서 뒤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성장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혹은 주가의 상승폭이 지금 너무 가팔라서 진 거지 TSMC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무섭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의 TSM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대만의 지금 그 국가의 지분이 49% 투자해서 출발을 한 데다가 대표적인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이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절대 공장 투자에서 밀리지가 않죠. 그래서 막대한 공장 투자에도 밀리지가 않고 그 돈으로 EUV 장비를 제때제때 다 구입하고 굉장히 그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이 모바일 AP 쪽에서는 애플이라는 존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TSMC를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대만의 TSMC는 앞으로도 수년간 왕좌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에서 팹리스와 칩리스와 오사트 업체를 싹 끌어주는 이 능력, 견인 능력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 부분이 중국의 화웨이처럼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그런 블랙스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TSMC를 투자하시는 분은 맘 놓고 투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 성과를 올렸지만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이 모토를 하루하루 잊지 않고 있는 이 임직원분들의 이 정신만으로도 예전에 일본이나 이런 장인 기업처럼 1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저번 주에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번에 TSMC까지 살펴봤는데 요즘에 반도체 업체에서 굉장히 뜨거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시가총액으로 전이가 돼서 충분히 그 시장에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기업에서 결실을 많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일서버 해품주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식하고 자빠전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